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원용 심리검사에 대해서 때 영상에 이어서 이제 MBT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MBTI가 심리검사가 아니라 라는 말을 던지고 종료를 했죠.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심리검사라는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리검사가 뭔지 알아야 MBTI에 대해서도 이제 쭉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심리검사 영상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MBTI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이거 약자입니다. MBTI. 브릭스가 엄마예요. 보통 어린이 앞에 먼저 나오는데 딸이 더 이제 이걸 만드는데 더 공헌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엄마가 나오고요. 중간에 칼융의 이 유형론 자체가 어디서 성격 유형론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칼융은 아닙니다. 근데 칼융에 의해서 성격 유형론이 유명해졌죠. 실제로 성격 유형론을 처음에 만든 건 칼융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칼융에 의해서 좀 유명해졌죠. 그리고 MBTI라는 거 뭐 직관이나 직관, 감각, 감정사고 이건 아니고 이제 내향외향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칼융이 내향외향을 얘기했고 그게 성격 유형론의 시작이었고 그 칼융의 성격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제 1943년 2차 대전 하고 있을 때 나온 게 MBTI예요. 2차 대전 근데 도중에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마케팅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MBTI를 만들게 됐느냐. 일단 이분들은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칼융은 이제 분석 심리학, 칼융 빼고 마이어스 브릭스 이 모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소설가예요. 이 소설가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이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건 이론이나 이런 것 심리학적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느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가니까 아마 사람에 대한 이해는 풍부했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캐릭터를 구성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맨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웹소설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캐릭터가 풍부해지고 감정이 풍부해지죠. 그래야 재밌는 이야기는 나오죠. 알겠죠? 이건 딴 얘기고 어쨌든 일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 혼자 주장이 아니고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리고 MBTI 전문가 기초과정에서 실제로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되게 옛날이라서 내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MBTI 전문가 교육을 어디서 했냐면 MBTI 파는 그 어세스타에서 한 게 아니고 MBTI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게 연구랑 이게 출판이랑 검사랑 이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분리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기초과정에서 실제로 저도 기초과정에서 돈 내고 배우러 갔었고 그 당시에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웬만한 심리학과 대학원생도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도 다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돈 내고 자 그때 다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때 기초과정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MBTI는 기질적 성격 유형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가 사실은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게 이게 뭘까요? 사실 진실을 잃었습니다. 측정하고 있는 것은 선호도 경향이에요. 사실 성격 유형이 아니라 선호도 경향을 측정하고 있어요. 선호도 경향. 선호도가 뭐냐? 선호하는 거. 내가 이런 걸 행동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했을 때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걸 더 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이런 선호도들을 원래는 측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성격 유형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좀 더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MBTI에서는 인디케이터는 심리검사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는 심리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인디케이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지표라는 뜻입니다. 지표. 인디케이터는 사실 심리검사에 쓰일만한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인디케이터 쓰이냐? 그 칫솔 중에 거기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다 되면은 칫솔 교환할 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그럴 때 인디케이터 쓴다거나 아니면 맥주에서 맥주가 맛있어지는 온도가 되면 여기 색깔이 변한다. 여기 그런 게 인디케이터예요. 지표. 좀 심리적으로 얘기해주면은
내가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이상을 봤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요? 반한 걸까요? 거기에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 그때 말하는 게 인디케이터예요. 정확한 지수, 수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추측할 수 있는 단서, 가능한 단서, 유추할 수 있는 단서, 이게 인디케이터라는 겁니다. 심리 검사에는 실제로 어떤 용어를 쓸까요? 일단 당일 검색어 테스트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세스먼트, 스케일, 요거 두 개 많이 씁니다. 그리고 I로 끝내고 싶었다면 인덱스를 썼어야 돼요. BDI 같은 거. 배 우울 검사. 그러니까 I 인덱스 쓰거든요. 인덱스는 지수라는 뜻입니다. 인디케이터, 인덱스는 다릅니다. 인덱스는 수치를 얘기해요. 자, 퀘스천은요, 그냥 질문지라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 표현 아주 단순한 표현이 체크리스트를 하기도 해요. 체크를 하는 거는. 네. 이런 표현도, 그리고 인벤토리, 이제, 했죠. 배터리, 인스트루먼트, 이런 도구를 뜻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를 쓸 때는 보통 이제, 지필 자기보고식 검사나 종이로 하는 검사보다는 여러 다양한 검사들 묶음이나 아니면은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검사들에서는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MBTI 같은 이런 용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 자체는 심리검사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 도구를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동형 검사를 아동형 MBTI 검사 CATI인가? 하여튼 그런 걸 만들었던데 거기에 I는 인벤토리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냥 도구라고 써놨어요. 거기도 심리검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안 넣습니다. 예. 넣으면 안 되죠 양심상. 예. 그리고 일단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격검사를 원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성격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안 나오죠. MMT. 옛날 MMT 검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판단 유보인가? 판단은 없으면 하여튼 그런 거 애매한 거를 넣었어요. 어느 점수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수치도 집어넣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요. 인디케이터는 용어 썼고요. 교육대 심리검사 아니란 말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기획적인 성격 유형 측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전문가들한테 교육 다 합니다. 근데 왜 일반인들은 왜 모를까요? 전문가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왜냐면 이거 말해줘봐야 이 검사를 판매하는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기획적 성격 유형은 심리검사를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야, 알 수 없는데 검사가 왜 나오냐니까. 검사를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인디케이터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내 기질 유형은 정말 알고 싶은데 아무런 소스가 없다, 단서도 없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시작점으로서 이 검사가 쓰인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목적으로 만든 게 MBTI라는 거예요. 단서로 만들어진 게. 그럼 지휘자 성격인 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면은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때 그 얘기해요.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가져온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기 성격 유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그때 성격 유형이나 진짜 성격 유형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MBTI를 검사해보면요,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얘기도 뒤쪽에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성격이 형성되고 성격 유형의 특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 사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 때 했던 얘기들을 했고 실제로 그쪽 교육에서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MBTI 자체가 왜 비판을 많이 받고 주류 심리학이 못 끼어드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해야겠네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기질적 성격 유형 검사를 찾을 수 없고 안정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가능하면 MBTI 심리검사가 아닌 본격 도구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MBTI 결과지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선호 분명도라고. 즉 선호 경향이 맞아요. 결과지에조차 선호 경향을 써놨어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MBTI 검사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선호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성격이
유형을 실제로 측정하는 검사면 이 성우 분명도가 아니라 성격이라고 써놨, 그냥 성격 유형이라고 써놨겠죠, 지금 뭘. 예. 자, 아까 말한 듯이 MBTI가 주류 심리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론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융이 이론이라면서요, 성격 이론. 자, 안타깝게는 융은 분석 심리학자죠.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정신분석은 과학이 아니고요. 당연히 성격 유형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론을 근거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론적 근거예요. 뭐 통계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관찰 기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과학적인 것도 있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해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뭐 요인 분석이란 게 있어요. 심리검사 개발할 때 쓰는 요인 분석이란 게 있는데 그 요인 분석도 하고 타당도, 신뢰도 다 확보를 했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류 심리학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근거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EI 같은 경우 외양 내양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논문을 봤었는데 통계 검증한 아이겐밸류 값이 너무 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값이라고 하죠. 고유값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크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외양 내양이 설명하고 있는 값이 너무 크다. 사실은 외양 내용 나누는 요인이 한 개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비판 실제로 있습니다. 외양이 사실 여러 가지다. 외양 내양이 여러 가지다. 즉 내가 대인관계에서의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직에서 조직 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그런 조직 간에서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외향이 여러 가지로 발휘가 된다라고 그런 비판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런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특히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처참하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뭐냐면은 검사가 안정적이려고 믿을만 하려면은 검사를 했고 좀 지나가지고 다시 검사할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MBTI는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처참합니다. 설명하기는 본인들이 설명하는 거는 이 성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온다. 원래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 뭔가 변명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격을 측정하지도 않잖아. 선호경향,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제대로 나와야죠. 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처참할까? 사실 선호도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호도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되지만 선호도기 때문에 또 처참합니다. 결과가 왜? 흥미는 자주 바뀌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흥미는 자주 바뀝니다. 당장 어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도 오늘 자고 일어나서는 뭐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도 말하고 원래 그런 게 애들이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어릴 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그렇게 선호도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처참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측정해도 근데 비슷하다는 게 문제죠. 네. 불안정해요. 문항들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MBTI의 특징이 대립되는 유형이 실제 대립되는 유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향이다 내향이다 직관이다 감각이다 뭐 사고다 감정이다 뭐 판단이다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대립시켜 가지고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자기 유형이라고 하는 건데 대립된 유형이 실제로 대립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대표적으로 NS는 대립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사실 MBTI에서는 N과 S가 대립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N과 S가 직관과 감각이 대립되는 겁니까? 물어보면요. 대립되는 유형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100의 공식 구명은. N과 S가 대립된다는 사실은 근거는 없어요. 이게 되게 대립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립되지 않아요. 직관적이면서도 감각적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직관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직관적일 수가 있고요. 되게 감각적인 상황이 필요할 때는 감각적일 수가 있어요. 대립되는 게 아니랄까요?
이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가지 유형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MBTI, 물론 MBTI 처음에 개발했고 초창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이 16가지 유형을요 인간 만사 세상 모든 걸 설명 다 하려고 해요. 모든 심리학 이론을 이걸 포괄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네. 너무 많은 걸 설명,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MBTI 무슨 그러니까 뭐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다루려고 해요. 이걸로 진로도 하고 학습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지금 큰일입니다. 사실 이런 그냥 재미로 보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가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쉽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할 때 좀 어렵죠. 근데 몇 번 얘기하고 찾아가지고 인터넷 검색 좀 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쉬워요. 원래 유형론은 쉬워요. 쉬워야 장사가 돼요. MBTI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쉽기 때문이에요. 모든 유형론은 되게 쉽습니다. 왜 얼마나 쉬워요. 사람을 딱 몇 종류로 띄워가지고 갈라치기 하는데 그건 정말 쉬운 거죠. 현실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MBTI 개발 목적은 사실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원래 MBTI 개발 목적은 인간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원래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전혀 그렇게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티발러 시야 이러면서 서로 막 조롱하고 이러고 있는데 전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론은 자기 이해에 접근하고 유용하다. 이건 맞죠.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이해라는 게 사실은 진로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성격의 유형론만큼 딱 시작점으로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내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알려면 내가 노란색 계통인지 파란색 계통인지 일단 그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상담실 내담자와 친밀감을 형성해 줬다. 이 이유가 사실 상담실 센터에서 MBTI를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담자랑 이야기하기 참 좋아요.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일단 처음에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는 것 자체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꺼려지는데 이거를 초반에 MBTI를 같이 하면서 같이 눈 감다 먹게 하고 이렇게 누구면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MBTI 자체 유료거든요. 실제로 상담실에 쓰는 건 유료입니다. 네, 돈 벌기도 좋고요. 그렇죠? 자, 물론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형론이라고 다 욕을 먹고 비판받는 게 아니고 MBTI처럼 주류 심리학에서 받아들인 유형론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게 리아색 홀랜드 검사라고 하는 리아색 홀랜드 직업성격 유형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걸 격자를 따가지고 리아색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주류에서 받아들여진 이유가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그 이론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유형이에요.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검사에. 이게 확보가 됐어요. 통계적으로 제대로. 그리고 보조적인 유형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네가 R 유형이 나왔어. 현실형이 나왔어. 리얼리스틱, 현실형, 뭐 인베스티게이티브, 그러니까 탐구형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아티스틱, 예술형, 사회형, 그리고 저 컨벤션이 간섭형이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뭐라고 그러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걸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는 현실적이야, 다른 유형은 다 제쳐, 이거 아닙니다. 이렇지 않아요. 실제로 홀랜드 검사해보면 코드 타입을 3코드까지 제시해줍니다. 즉 너는 리얼리스틱이 제일 세긴 한데 그 다음으로 탐구형인 특성도 있고 예술적인 특성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3코드까지 제시해줘요. 다른 코드 타입을 인정을 해줘요. 이 홀랜드 자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수들과 성향을 이걸 다 반영을 시킵니다. 한 가지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무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MBTI는 아니죠.
모 아니면 도식으로 다 한쪽으로 몰아버리죠. 근데 그 T 점수가 F보다 높아버리면 F는 다 없는 것, F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죠. 네, 홀랜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꾸 엔터프라이즈 자꾸 생각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한국말 뭐였는지. 아무튼. 네, 그리고 직업에 국한된, 이게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류로 인정받았던 게 홀랜드나 리아색은 직업 성격 유형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딱 이 6개로 그냥 직업만 국한시켜, 직업만. 그리고 이 유형은 홀랜드 검사 말고 저희 이번이 아니죠. 테스트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진로 클리닉과 세타도 이 홀랜드 유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레타 검사, 학습 클리닉 검사도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타 학습 클리닉 이 홀랜드 자체가 그 직업 성격 유형이잖아요. 근데 학생을 대입해 보면 학생이 지금 공부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일한 업무 자체가 공부니까 그 공부 유형으로 6가지로 나누면 어떨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6가지로 나눠져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홀랜드를 학생이 그대로 적용시킨 게 학생 유형입니다. 사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레타 검사라든가 세타 검사, 이제 진로 클리닉 검사, 학습 클리닉 검사 모두 이제 주류에서 봐가지고 홀랜드 유형론을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됩니다. 예. 그럼 왜 주류 심리학은 성격 유형론을 거부할까? 그러니까 홀랜드 빼고는 거의 거부합니다. 홀랜드만 거의 유일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다른 유형론, 다른 심리학자들 유형론을 어떤 성격 유형론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거의 99% 홀랜드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다 전부는 뭐였고 거의 다 유사심리학 취급합니다. 사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검사 같은 거 해봤을 때 그런 심리 유형 검색해보면요. 검색해보면 안 나올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아마 다 유사심리학으로 대답해 줄 겁니다. 이건 무슨 유형론은 뭐야? 심리학이야? 이러면요. 아닙니다. 그건 유사심리학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그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홀랜드 정도 빼고는. 비슷하게 디스크라고 있는데 디스크는 유형론 아닙니다. 근데 유형론처럼 팔아먹고 있어서 그렇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형론 아니에요. 디스크는. 빅5, 헥사코 이런 것들은 유형론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주류 심리학에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성격 이론이죠. 헥사코, 빅5, 디스크 이런 것들. 예. 주류 심리학은 성격 이론을 왜 거부할까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 이건 첫 번째. 지나친 일반화. 아까 말했죠. 외향내향 점수가 외향내향이든 사고 감정이든 점수가 1점 차이 나요. 그래서 여기 약간 봐요. 근데 그 나머지는 무시하죠. 지금 내가 16가지 중에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의 성격 유형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12개의 특성은 나한테 아예 없는 걸까요? 나는 이 특성만 있는 존재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60억 인구를 16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걸로. 그게 말이 될까요? 자, 지나친 일반화. 이 성격 유형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좀 이제 엄격한 심리학자들,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은 MBTI 자체 사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낙인 효과. 너는 이런 유형이야. 이런 유형이니까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게 풀림없어. 예를 들어 너는 T가 나왔으니까 너는 감정적인 인간이 아니야.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이게 진짜 심했던 게 혈액형 성격형 유행할 때 진짜 심했어요. 너는 B형이잖아. 아유 B형은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아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쵸? 그렇게 그거를 대중문화가 그렇게 비과학적인 고정관념들의 편견, 낙인 효과를 막 펌프질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해요. 그리고 이제 상황 환경 영향 무시, 이게 재밌는 게 MBTI를 실제로 은행 가서 재보잖아요. 은행원들도 쭉 재보잖아요. 거의 비슷한 유형이 나오거든요. 거의 같은 유형.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 봐라 MBTI는 이렇게 진로 교육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환경에 일하는 사람들 다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않냐? 아니죠. 반대죠. 그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 은행 그만두잖아요. 한 달 뒤에 특징이 뭐 다른 유형 나올걸요? 직장 옮기면 바로 유형 바뀔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영향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 성격 유형은 기질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선호 경향을 측정하죠. 거기서 모순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MBTI 가지고 진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이요. 이게 제 의견이면데 솔직히 말해 MBTI 가지고 진로 교육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써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에 내부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거기서 많은 연구들을 하셨고 연구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드셨겠지만 진로 프로그램을 MBTI 이용한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자, 그 다음은 유형론은 개인의 독특한 것 다양성을 무시한다. 이게 이제 추리심리학에서 유형론 전체를 비판하는, 사실은 이 비판은 홀랜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홀랜드가 그나마 이제 직업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받지만은 받아들여지고, 유형론 전체를 보면은 이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심리 유형성 성격 유형론은 없어요. 무조건 욕먹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노란색입니까? 여기 스펙트럼 있으면 우린 성격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심리학자들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란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간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의 기준은 뭔가요? 노란색의 기준은 뭘까요? 사실은 이것은 색깔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사실은 주파수의 차이죠. 가시광선 주파수에 빛이 반사되는 거,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떻게 반사되냐에 따라서 그냥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7색깔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권에 가면 무지개를 5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재밌죠? 무지개가 7색깔 말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 무지개 실제로 본 적 있으신 분들 딱 보세요. 7색깔로 보이는지. 솔직히 저는 5색깔로 보였습니다. 제가 색이 좀 둔감해서 그런지. 이거 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 스펙트럼에서 선 하나하나가 아주 얇은 선 하나하나가 다 개인이에요. 개인의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500대를 퉁쳐서 전부 파란색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니들은 전부 파란색이야. 자, 그럼 옳습니까 그게? 개개인의 성향이 색깔이 사실 다 다른데, 야, 한 400부터는 보라색이야. 아닌데요, 전 400 경계에 있는데요. 500과 400 경계에 있습니다. 500과 499. 근데 왜 저보고 보라색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비판받는 성씨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성격 유형 자체는. 네. 그러니까 유형을 자른다는 거, 또는 이런, 물론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정신의학 포함해서 심리학에서 유형론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DSM-4예요. DSM-5고 뭐 이렇게 지금 5까지 나왔죠. 질병, 정신병, 정신장애, 그건 사실 유형론이죠. 왜냐, 비슷한 증상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증후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현병 같은 거, 원래 정신분열 증후군이거든요. 정신분열증.
근데 정신불면증이 증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부합되면 몇 가지가 부합되면 같은 질병을 묶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것도 우울증도 생각보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주요 우울장애로 묶어버려요. 물론 이제 뭐 한가가 동반한 우울장애 자세하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크게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질병은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다 증상이 다르다고 개개인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치료법에서 문제가 크고 개개인마다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약을 다르게 쓸 수도 없고 소통이 안 되겠죠. 쉽게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병이야 누가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심리평가서를 내가 읽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 바이폴라 조울증이야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렇죠? 이거 뭐 현질성 성격장애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거는 성격이 어떻고 MBTI가 값이 어떻게 나왔고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 일일이 말하면서 이렇게 개개인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죠. DSM 이게 이제 정신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죠. 유형으로 묶어버리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DSM이라든가 이렇게 정신장애를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묶어버리는 것 자체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어. 심지어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개개인을 다르게 봐야지 다르게 치료법을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좀 오바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건 그냥 현실이란 게 있는 건데, 어쨌든 뭐 MBTI 얘기, 유형론 얘기 요까지 하고 뭐 다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MBTI가 나쁜 거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좀 MBTI는 사실은 얘기하고 있었다. 다 말았다. 본인들이 인디케이터는 글자 하나 딱 박아놓고 실제 결과지에 선호라는 말을 딱 썼고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이 말을 안 줬을 뿐, 그걸 팔고 그거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안 해줄 뿐, 검사 자체는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문의하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